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기본소하고 똑같은데, 예. 기본소의 내용을 최소화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자, 집중 조금 한번 해보세요. 자랑질 하면요, 이게 제 종이가 두꺼워서 그렇지, 우리 기본소 종이보다도 훨씬 더 두껍죠, 종이가. 종이가 두꺼워서 그렇지, 페이지는 300페이지 조금 안 돼요. 그죠? 우리 기본소 몇 페이지예요? 그렇죠. 한 3분의 1도 채 안 돼.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넣었나요? 그런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 중간에 넘겨보면은 한제 어딜 볼까? 쫙 펼치면, 아, 오케이. 3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면은 32페이지 윗부분에 판례들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시험에 진짜 그 지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답 유형 있잖아요. 오답 유형도 시험에 그런 유형으로 들어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양쪽에 어떤 게 왜 정답이고 어떤 게 왜 오답인지를 정확하게 좀 찾아내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세요. 그러면 아마 실력이 한 단계 쭉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요약집에 4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말한다. 아유, 얼마나 친절한 얘기죠.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권리 변동의 모습은 원시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 둘로 나눠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전적 승계는 또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눠지고, 그 권리가 승계가 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지고, 권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권리의 변경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시 취득이 뭔가 이거 다 암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다 골라내요. 그렇죠? 상속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시효 취득은요? 선의 취득은? 첨부는? 신축은? 그렇죠? 다 원시 취득이 이제 골라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원시 취득의 종류 골라내는 게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출제 확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골라내는 거. 그 다음에 승계 중에서 포괄 승계에는 뭐가 있어요? 상속 또는 합병. 두 가지 정도, 상속하고 합병 정도 기억하시고, 특정 승계는 매매하고 교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 자유당 때 시험은 요거 구분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걸 묶어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뭐 이전적 승계를 골라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전적 승계는 이 변경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쪽은요. 변경은 세 가지 방향이 있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권리의 작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체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물어본다고. 여기서, 자, 상속이나 교환 등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렇죠? 저쪽으로 이렇게 저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설정적 승계는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여기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정도, 나머지도 있어요. 지역권도 있죠. 이거 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저당권 가지고 주로 많이 물어봐요. 요 세 개 정도. 요 세 개 정도는 권리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중에서 수량적 변경, 양적 변경이 있고 성질적 변경, 질적 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물어보는 건 어떻게 물어보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틀렸죠? 맞았어요?
예, 그래요. 아유, 많은데. 자, 그다음에 권리의 질적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물건의 급부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돼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권리의 질적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손해배상이 시험에 들어간 요 옆에 주택관리사는 이게 좀 나오지만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나오지 손해배상 청구의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건드리진 않습니다. 또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게 작용의 변경이고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이런 것들이 작용의 변경이에요.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이 등기가 된다든지 차지권이 대항력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주임법이나 상임법,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력권을 갖추는 경우에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대항력의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작용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임차권의 아니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왜 작용의 변경이냐라고 하면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중간에 용의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경매가 실행이 됐다. 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도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이후의 권리 싹 다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1순위에 있던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스스로 변제가 됐다든지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2순위에 있던 즉 용익물권 밑에 있던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버리죠. 그럼 순위가 승진됐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용익권은 더 이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게 작용이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써주지 주디만 갖고 지랄이야 이러고 있는데 안 써 이제. 이제 안 쓰고 전부 주디로 끝내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안 쓰고 이것도 많이 써준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자 됐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지금 자 연결 잘 하시면 돼요. 요거 최소한 요거하고 요거 연결하는 거 있죠? 요거 암기하는 거 하고 요거 이렇게 여기하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만 하셔도 충분하고 원시 취득은 출제 확률이 한 20, 30%, 30%? 30% 정도 되는 거고 이쪽에서 나오면 이건 예외 없이 나와요. 여기서 등장하면 이건 같이 항상 예외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권리변동의 원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있죠. 그에 관한 설명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의 의의와 요건인데 법률 행위를 왜 공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법률 행위거든요. 이 법률 행위는 자,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린 적 있나요? 처음에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숙제 맞아. 기억하는 사람도 있네. 숙제 내줬죠? 숙제 내주고 숙제 안 온 사람은 발바닥 맞은 적 있죠? 여긴 발바닥 안 때렸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 못하는구나. 발바닥들을 안 때려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한번 적을 거고요.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결과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이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네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법률 관계. 앞에 다 법률 붙어 있는 관계죠. 우리는 관계는 여태까지 부적절한 관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법률 관계인 거예요. 이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요게 해석이 들어가면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어떠한 권리든지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계약을 중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103조부터 154조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굉장히 많고, 155조부터 184조까지는 또 소멸시효라고 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법률 행위 쪽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만 보다 보니까 총칙이 어려워요.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 다 하게 되면 총칙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부분만 하면서, 그럼 고기만 내야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다 내고 지랄들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총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대학 다니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총칙을 배워서 4학년 2학기 때까지 총칙을 배우는데, 다 끝나서 물권, 채권, 친족, 상속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총칙이 조금 쉬워지더라고. 그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칙이요. 그런데 이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법률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 표시 필요 없죠. 의사 표시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법에 정한 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걸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 효과는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죠. 이렇게 줄 맞춰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기 싫으면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거.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법률 행위 가지고,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이제 의사 표시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옆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주로 요거만 가지고 물어본다고. 의사 표시 가지고 물어보면,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그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끝에가 틀렸죠. 곤란할 줄 아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법률 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묶어낼 줄만 알면 돼요. 법률 행위 가지고 줄만 잘 맞춰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의사 표시 법률 행위? 아니죠. 법률 행위 같은 붙여놨겠지.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지 법률 행위 자체는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11월 달에 하는 건데, 이거. 자. 알았어요? 11월 달에 어디 있었는데? 우사에 있었어, 우사? 자, 보세요.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답니다. 그럼 뭐가 성립합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가 하나씩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예를 들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살래? 그랬더니 살게 그랬대요. 얼마에? 2억에. 그러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겼죠. 매수인 을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죠. 권리가 하나씩 발생했네요. 예, 의사표시에 의해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니까 성립한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갑이 돈이 급하니까 이거 한 달 있다가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네가 살래? 2억인데 나 1억 9천만 줘. 한 달 있다 받을 거야. 그럼 여기 또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진짜 한 달 있다 준다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해서 사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채권 양도의 청약과 채권 양도의 승낙이 있었겠죠.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그러니까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여기는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 변경이 됐네. 권리의 주체가 을은 갑에게 줘야 될 돈이 아니고 이제 누구에게 줘야 될 돈이에요? 병에게 돈을 줘야 되겠죠.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어떻게 됐다? 변경이 됐다죠. 그랬다가 나중에 을이 아이 사기당했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대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겠죠. 네, 해제 또는 그러면 계약이 소멸해버릴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 여기 한번 보면요. 자, 당사자 중 일방이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버렸답니다. 그럼 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이런 의사표시에 의해서 취소 또는 해제가 돼서 계약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해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의사표시잖아요. 이게 법률 사실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법률 요건이다. 이걸 법률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걸 의사표시. 이걸 법률 행위. 이건 권리의 변동. 그렇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법률 행위라면 이쪽이 이거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 단독 행위만.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요. 더 깊이 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사표시는 아닌 기타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효과, 권리가 하나씩 발생, 변경, 소멸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대요. 그럼 불법행위한 거잖아요.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럼 불법행위는 법률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만큼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버리죠. 사무관리 뭔지 아세요? 사무관리? 사무관리 뭐 가지고 설명했어요? 목사님 미러 몰라? 목사님 미러 기억 안 나요? 몇 사람만 기억하네. 이 동네하고 가까운 동네에 어느 지역에 목욕탕에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 가까이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 처치가 있다고 그랬죠. 처치에 선교사님이 매일 와서 샤워해. 여기 샤워장이 없어요. 여기는 화장실도 퍼세식이요. 수세식이 아니라 매일 와서 샤워합니다. 샤워하는데 얘네들은 매일 운동하지 않고 매일 씻지 않으면 막 썩어요. 엄청 체질 안 좋아요. 얘네들 보면 해만 나면 우통 벗죠. 아무데서나 벗어져 있기는 이유가 얘네들은 해를 많이 쬐서 비타민 D를 흡수하지 않으면 광합성이야. 그러니까 식물하고 똑같아. 광합성하지 않으면 살이 막 썩어요. 얘네들은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옛날부터 지하 감옥인 거야. 그래서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다,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살이 아주 서서히 썩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해만 나면 그냥 벗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벗어져 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고추도 우리는 고추장 찍어서 먹죠. 그리고 매운 고추 달라 그러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썩어요. 웬만하면 잘 안 썩어. 지하실에나 지하 감옥에 놔두면 늘 잘걸? 그렇죠. 늘 잘 거예요. 어쨌든 와가지고 매일 샤워를 해. 그래서 한 달 정도 샤워를 했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때미는 세신사께서 지금 운동합니다. 얘네들 운동 안 하면 내 몸같이 금방 돼버려요. 얘네들은요.
20대 때도 예, 이몸같이 돼버려요. 5팩이 되죠. 5팩. 예, 그래. 그래서 앞에서 거울 앞에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알통자랑 하고 있죠. 알통자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미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시우 그랬어요. 마시우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요? 그렇죠. 밀어 그런 거죠. 모셔다 밀어 드렸겠죠. 예,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사무관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인적인 결합관계 없이 내부적인 기초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답니다. 그럼 그 이익받은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비용 내지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민법에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영미법계는 거의 없어요. 영국이나 미국 쪽은 없고 독일이나 일본 한국법계 이렇게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륙법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쪽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무관리 얘는 미국에서 오내라 그거 잘 몰라요. 그래도 한국에 주도록 돼 있으면 주는 거야. 기록진 좀 길었겠어? 그죠? 예,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무지하게 기네 이러면서 밀어줬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진 않았어도 어떻게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무관리는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보수나 또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그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겨버리죠. 권리가 하나씩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은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거기 5페이지에 보니까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에 관해서 우리 11월 달에 수업하는 이것까지 설명을 했네. 11월 달에 설명하는 이거요. 그죠? 내년을 우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내년을 목표로. 이거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뭐 금년 말쯤이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고 문제풀이 좀 일찍 시작할 수 있겠다. 3월 달쯤에. 문제풀이도 아주 천천히 해서 한 8월 말까지 이렇게 꾸준히 문제풀이 하면 그거 괜찮겠다. 그죠? 지금쯤 시작해서 내년 시험 대비해 갖고 그러면 정말로 아주 천천히 머릿속에 진짜 제대로 넣어줄 수 있는데 예, 과정 자체가 자 원하시는 분은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법률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의 분류 방식은 9개 정도가 있어요. 9개. 그 9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건 3개 정도라고 얘기했죠.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2개면 계약, 2개 이상 여러 개가 있으면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갑자기 그래요. 아까서부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 발생 시기가 거의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 등의 폭인데 소유권, 점유권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권리의 포기 중에서 소유권의 포기, 이거 내가 소유권 포기한답니다. 여러분한테 포기한다, 포기해, 그리고 포기할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포기하고 싶으면 조용히 갔다가 점유를 내가 놓치면 돼. 점유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죠. 혼자 가서 하는 거야. 근데 제한 물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을 포기하려고 하면 나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에게 포기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저당권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한테 가서 전세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만 소유권이나 점유권, 상속권 등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큰일 났대요.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동, 철, 취, 해, 지면, 추상,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 이런 것들이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요. 이 단독행위라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난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상대방 보고 예측을 충분히 하라고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때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 행사해야지 지 마음대로 막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독행위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건 우리 조건기한 쪽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단독행위 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계약 나오죠. 계약. 그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전용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도급, 뭐 위임, 조합, 종신정기금, 정기금, 화해 옆에다가 여행 하나 써놔. 여행계약도 하나 생겼어요. 아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하나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그게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여행계약이 이제 우리 민법의 전용계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행 같은 거 할 때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거기 가갖고 현장에 있는 가이드들이 어떻게 지 맘대로 일정 이렇게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항의하죠. 항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 현장에서 말씀하시죠. 뭐 이러고 대충 멀버무리고 끈질기게 버티고 전화 안 받고 이러다가 다 끝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일정 바꿉시다 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일정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좋은 팁을 하나 주는 거야. 여행 갔을 때 일정 바꿉시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반대해야죠. 저는 싫은데요. 딱 반대 의사 표시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한 15명이 합시다. 그럼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해놓고, 그죠? 그걸 싹 적어놔야죠. 적어놓고 한국에 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바꿨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들어갔어요. 하도 이 여행계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요식행위하고 불요식행위가 나오죠. 요식행위는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야 되는 행위를 요식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면에 작성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요식행위는 아닌 거예요. 서면에 작성해도 서면 자체를 뭐 자기가 서면에 양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식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다라고 해야 이걸 요식행위라고 하지. 서면에 정해진 양식을 임의대로 바꿔서 정할 수 있다. 그럼 서면에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식을 지네들이 만들어서 정할 수 있으면 이거는 요식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요식행위는 법정 양식에 딱 맞춰서 그에 부합되는 내용을 모두 다 기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불요식행위는요, 방식에 제한이 없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다. 그렇죠? 불요식행위. 구두, 서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외 다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럼 틀린 거야.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절차에서 재건축을 발의한 자가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반대한 자들에게 한 번 더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때 그 최고가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재건축하고 하는 건물이나 단지는 없어요. 거기는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인데 5분의 4 이상의 동의면 거의 전원의 동의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4분의 3 동의도 엄청나게 힘든데 5분의 4 이상의 동의는 이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거 있죠? 재건축과 관련된 법 뭐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렇죠. 미안해요. 모르는 거 물어봐서. 무슨 법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정확히 맞았고 또 얘기한 사람도 한 사람 틀렸잖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그거죠. 그거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사실은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마 뭐 굳이 찾아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한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만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할 것을 요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서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대항력 갖춘 데서 서면 필요 없죠.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 갖추는 거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력만 있어도 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법률 효과에 따라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의무부담행위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의무가 남는 걸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처분능력, 처분권한 없는 자의 행위도 유효다. 그렇죠? 이행의 문제가 남는데요. 처분행위는 처분능력, 처분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요건 이제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법률행위 요건은 법률행위 일단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은 두 개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성립요건도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도 일반적 효력발생요건과 특별 효력발생요건이 있는데, 그 일반적 성립요건에 자,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라 그랬잖아요.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어떠한 법률행위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의사표시는 사람만이 하는 거죠. 사람 말고 짐승들도 간단한 의사표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의사표시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다. 그럼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이거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또 의사표시도 있는 거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렇지, 불성립 부존재지. 무효, 유효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다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이고, 특별 성립요건은 요 일반적 성립요건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건의 급부 내지는 이행이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교부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요물계약 그렇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데요. 일반적 성립요건만 갖추고 특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야 되겠죠. 불성립 부존재입니다. 원시적 불능으로 취급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원시적 불능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다른 말 갖다 붙이면 무조건 안 된다니까. 불성립 부존재 이외에 다른 말은 갖다 붙이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예요. 효력 발생 요건은 무효 유효를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행위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죠. 자, 좋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인데, 대리행위가 있었으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지요. 일단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잖아요.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유언이나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죠? 예, 그런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목적 구체적으로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목적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수업이 끝나면 좋긴 좋죠. 신난 거야. 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